네,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은 내일 밤이죠. 그 미국 시장은 내일 밤에 나올 1월 소비자 물가. 여기에 아주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이 CPI는 인플레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월가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그러니까 지난번에 6.5에서 6.2% 정도로 낮아지고, 이번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세부상에 그러니까 2년마다 사실은 CPI 웨이트를 좀 조정을 하는데요. 이번엔 1년이 됐는데 이제 좀 조정을 하고 1년 만에 조정합니까? 예, 이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결국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상품 쪽하고 서비스 쪽을 좀 웨이트를 좀 조정하겠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서비스 쪽에서도 그 가중치가 좀 올라가는 부분과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렌트비 쪽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수치의 변경으로 인한 웨이트 변경으로 인한 어떤 큰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뀐 웨이트로 나오는 CPI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월가나 이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은 소폭씩 떨어지는 수준은 좀 둔화가 되지만 여전히 하향으로 안정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월가 예상은 전월보다는 조금 내려간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가정을 한번 해보면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한 건 CPI가 2달 연속 뚜렷하게 꺾였기 때문인데, 만약에 1월 CPI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워싱턴 DC에서 이코노믹 클럽에서 이야기한 것은 파월 의장이 고용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못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제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 이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한다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그거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상승률이 당연히 전년과 비교했을 때의 기저이기 때문에, 작년도 연초를 생각하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졌을 때이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해서 100불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기여와 상승 그 수준은 분명히 줄어들 텐데, 서비스업 부분이 얼마나 계속 탄탄하게 버텨주느냐.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리바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모기지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의 렌트비도 조금씩 다시 오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엔 서비스업 부문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탄탄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CPI도 CPI지만은 이거와 별개로 시장에는 여전히 낙관론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간극 메우기다라고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작년도에 미국채 시장이, 발행 시장, 유통 시장이 모두 다 망가지는, 즉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다 자국의 외환의 어떤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환 개입을 위해서 미국채를 매도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가장 큰 경제 국가인 미국의 국채조차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금융시장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일 컸었는데, 그런 우려가 환율 안정과 함께 최근에 응찰률도 좋아지고 발행 유통 시장이 좋아지면서 일단 금융시장의 안정화되는 심리에 가장 첫 번째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CTA 이코노믹,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지표이냐면은 예상보다 경제가 좋아지느냐, 지표가 실제 좋느냐 안 좋느냐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대부분이 지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좋다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는 국가는 어디냐? 유럽입니다. 유럽이 침체 리스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최악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온화한 날씨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징후가 보이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는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지표의 개선 속도가, 그것은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금융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빠르게 완화가 되면서 금융의 시장 금리 안정화와 함께 먼저 훈풍을 불어줬고, 예. 두 번째는 경기도 최악은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덧붙여진 상태다. 근데 경기에 대한 방향성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크게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뭐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죠. 뭐 경착륙,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무착륙, 뭐 노랜딩 얘기까지 하는데 그 근거가 미국의 소비 주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미국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소득 여력이 줄지 않았고, 이것은 자산소득과 임금소득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 기본적으로 가계의 구매력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작년도에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저축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는 예.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무언가 돈을 쟁겨놓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풍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미국이 침체를 겪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올해 1% 내외 정도는 성장은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런데 관건은 수입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수입 금액, 대외에서 수입하는 금액들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내수 소비는 늘리지만 수입 쪽은 줄어들고 있고, 이 수입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업재나 그 관련되는 우리가 제조업 국가들이 수출할 수 있을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것 좀 줄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15년도를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15년도에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하면서 금리를 조금씩 높여놓고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때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국가들은 수입 금액이 줄어드니까 미국이 혼자 나홀로 성장하는데 훈풍은 전혀 받지 못하고 경제 체력은 더 약화되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 비단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리 고점인 상태에서 그들은 기준금리 고점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시장으로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늘지 않으면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우리 같은 나라한테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은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가 감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유가가 상승했어요.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의 5% 수준을 감산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계속적으로 오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산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로 하루에 일단은 우리가 감산될 수 있는 예상 규모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이 수준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감산을 하고 동시에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굉장히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됐고 이란에 일정 부분 핵탄두 기술, 발사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를 해줬다. 기존에 이란이 러시아한테 드론 관련된 기술을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교합적으로 이제 합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핵 관련돼서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블록화되는 양상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러시아가 이란과 더 공고해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런 양자 간의 어떤 다국적 국가 간의 어떤 트러블이 구체화되거나 실질적으로 또 다른 전쟁으로 소규모 전쟁이라 하더라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원유의 공급 부분의 쇼크를 또 한 번 상반기 중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뉴스플로우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상승이 뭐 저는 일시적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난 6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127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유가 뛰고 원유 가격이 뛰고 환율이 뛴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로 겪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환율 상승 흐름 이거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당분간 어느 정도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안정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최근에 원달러가 이렇게 급등한 배경을 보시면
다시 반등을 할 때 동시에 달러 지수도 빠르게 반등을 했고 예. 그다음에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이 물론 작년도의 고점인 4.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내에 3.3, 장중에 3.3까지 빠르게 저점을 찍고 지금 3.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저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미국의 서비스업 부분이 굉장히 강건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상승의 속도가 다시 빨라졌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서비스업 쪽의 물가도 레깅이 조금 있겠지만 시차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를 하거나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을 갖는 표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달러 지수 자체도 사실 작년도의 고점에서 거의 10%, 15%의 조정을 받았기 예.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반등의 어떤 패턴들은 미국 경제가 지금 가장 공고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 인상이 끝나면은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유 박사님이 이 버블 우려를 언급하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채권 시장이 금융의 어떤 스트레스 여건, 작년도에 안 좋았던 여건 중에서 채권 시장이 가장 빠르게 안정화됐고 예. 기준금리 고점이라고 하는 5% 혹은 5% 초반보다 거의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최근에 그 긴축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여러 국가들의 이제 특히 BOJ, ECB 그리고 페드의 총 자산 규모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채권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그 규모가 작년도에 합산으로 봤을 때 25조 달러에서 최근 23조 달러까지 빠진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에 어쨌든 그들도 미세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채권을 일부 안정화시키기 위한 매수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이전에 서프라임을 겪고 나서 글래스-스티걸 액트라고 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간에 자금이 서로 교합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법을 제정했고 이것은 투자 시장, 투기 시장의 버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촉매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위안부가 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상업은행들이 돈이 많게 되면은 결국엔 상업은행 부분에서 투자 부분으로 또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가장 먼저 돈이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되느냐 실물 시장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좀 유입이 먼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양상은 물론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된 거는 긍정적이고 좋지만 이게 항상 버블을 좀 끼면서 가는 호전 금융 시장의 개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좀 위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의 버블이 존재해야 또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돼도 추가로 큰 부진이 진행되기보단 비교적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다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그 금융시장의 반등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괴롭혔던 부분은 결국엔 공급발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통화정책과 미국의 채권 시장이 거의 아비규환이 되듯이 마비가 될 것 같은 우리가 큰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는데 그것이 해소가 됐고 다만 지금 작년도 연말부터 우리가 최근래까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안정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안정화되고 위험자산, 주가 모두 다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장은 좀 제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금융이 결국에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모두 바라보는 부분이 경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돈들이 실물 시장으로도 투자가 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역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와 금융이 같이 좋아지는 그림인데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기의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 개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은 그렇죠. 아닌 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상반기 중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다시 경기 쪽으로도 훈풍이 조금씩,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 훈풍이 조금씩 불어줄 여지가 있고 유럽은 서비스 수지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경기하고 금융시장이 함께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다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은 좀 그렇군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주식의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빠르게 기대하기에는 좀 성급한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위험자산 주식 그리고 현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배틀을 짧게 가져가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완화 그리고 금융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시각으로 연결돼서 기업의 체력과 경제에 대한 체력을 미국 외 국가들로 대입을 해보면 거기에서 회의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투자를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해지는 하고 가자 반드시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리스크도 염두에 둔 해치도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B금융주주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